자, 오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 많은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표현이요. 듣보잡.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오늘요. 자,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겐 칭찬으로 들리는 말을 했는데 듣보잡엔 맹비난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군요. 자, 그럼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첫 번째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경상도도 포잡들이 너무 설쳐요. 포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유해조치가 다 깨지고 다 이랬다.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다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할게. 세판이 짜여지고 난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연말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박사님 이제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도와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순수를 모르는 사람.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호각을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걸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은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비난을 받는 게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렇지.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이용해서 어린애들이 1년 6개월 동안 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중진들이 이 당에 없어져 버렸어. 허리가 없어져 버렸어. 발바닥에 설치니까 허리가 온전하나. 들어보시면 무슨 비유가 참 많아요. 마지막에 발바닥에 설치니까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비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우선 귀를 잡는 표현이 듣보잡이라는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애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붙이면 듣보잡 어린애들이거든요. 이거 누구를 얘기한 것 같습니까? 나흘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글로써? 네, 글로 올렸는데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의원들을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예. 당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 이러면서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그때도 썼거든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냐 저거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예. 언론들이 보도를 했던 몇 명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긴 곤란하시고. 아니요, 뭐 저 다 이미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요. 예. 뭐 예를 들면 친윤 뭐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철구 의원이나 아니면 박성민 뭐 이런 인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사실은 뭐 대통령실하고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힘이 빠진 상황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인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물러나게 할 때에도 이 초재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움직였던 의원들도 그런 함께 인물들을 좀 떠올린 거 아닌가. 네, 지칭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요. 지금 뭐 듣보잡 이것도 있지만 또 있었냐면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롱을 받았는데 그건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닌 인물들이다. 누굽니까 이거는 또? 글쎄, 이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롱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그 뭐 홍 시장의 거친 표현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예. 저는 잘 이름이 그렇게 막 탁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제 당에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당직 인사들 다시 교체하는 했죠. 작업을 예. 했었잖아요. 그때 원외 인사들도 일부 들어갔어요. 그 인사들도 지금 아마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니니까 이거는 원외란 뜻인데 뭐 당 이름으로 본인을 비판했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맹비난이었어요 지금요. 일단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요. 정태근 전 의원님.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귀를 잡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추진력이 있다, 뭘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간 변화된 모습 보였다. 그렇지만 호가호일하는 듣보잡들이 문제다면서 거길 맹비난했거든요. 뭔가를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소위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언급을 안 했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 아 윤핵관 핵심은 듣보잡은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그 대중이 주목하는 언어들을 잘 구사하시는 분입니다만 예. 그래도 듣보잡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제 과했다고 딱 보십니까? 구분을 하는 게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언급되지 않은 소위 윤핵관의 핵심이 있고 예. 그다음에 초선이나 원외에 해당하는 지금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윤핵관들이 있고 예. 소위 이게 친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이유 없이 한 방 먹은 중진들이 있어요. 중진들이 그야말로 그 친윤, 초선, 재선 뭐 그 원애들한테 휘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중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아니 당신들은 중진들이 왜 휘둘리고 앉아 있냐 이렇게 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왜 사실은. 중심도 못 잡았느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나름대로 홍준표 시장님이 전술적인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까지는 갈 수 그렇다고 없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변화의 본질 핵심이 대통령이다라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인효한 위원장이란 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거는 받아주면서 예. 그러면 인효한 위원장 당신이 적어도 그야말로 이 완장차고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호가호위를 하는 예. 소위 친윤에 있는 초선이나 원애들 예. 이 사람들은 정리를 하셔라. 그게 최소한의 혁신이다.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위 친윤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 홍준표 시장님이 그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 고도의 전술 구사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발바닥, 허리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듣고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발언을 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신데요. 자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인효한 위원장을 만나서 한 얘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도 논쟁적인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거든요. 이 전 대표에 관해서도 오늘 상당히 길게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사실은 최근에 인효한 위원장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계속 뭔가를 잡고 있죠. 같이 가자고. 일단 그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뭐 권한은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죠. 들어와야죠. 빨리 합쳐야죠, 힘을.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이준석이 신랑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그럼 총선이 되겠어요?
듣고 보니까 김기현 대표 얘기까지 꺼내놨군요.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아무튼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막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이 보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시 물론 뭐 탈당은 아직 아니지만 안 돌아오는 겁니까? 못 돌아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저는 그 전에 오늘 이 두 분 회동하시는 거 보면서 한 가지 포인트가 여기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가죽 잠바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죽 근데 잠바. 그 가죽 잠바를 지금 처음 입은 게 아닙니다. 예. 예전에 2018년인가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오. 갑자기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전투력의 상징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죽 점퍼는 네.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주죠. 네네. 사실 입으면. 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당 대표가 가죽 점퍼 입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입었네요. 네네. 그때 그 잠바인 것 같아요. 오. 그때 한 5년 전에 입으신 그 잠바인 것 같은데 예. 이걸 보면서 홍준표 시장께서 오늘의 만남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공을 들인 겁니까? 네네. 오늘? 그럼 네, 저 그래서- 발언들은 다 작정을 한 네. 발언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이 좀 느껴졌고요. 아, 그리고 가죽 계속 이제 점퍼. 듣보잡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 대통령 주변에 초선 또 원외분들이 예, 그렇게 있겠습니까? 경선 때 홍준표 경선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뭐 정치 초짜가 뭐 한다 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초선이나 원외분들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얼마나 가혹하게 하셨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안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는데 안 돌아온다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어느 정도 가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못 돌아온다. 예.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어떤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책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지 않았다. 이 부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홍준표 시장도 뭐 듣보잡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본인에 대한 대화합 때 몇몇 얘기를 했어요. 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던 대변인, 최고위원 이런 예.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했는데 그런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다시 네.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물론 지금 당을 나간 건 아니지만 사실상은 심적으로는 이미 뭐 떠난 거 아니냐. 이미 신당으로 결심 굳힌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 홍 시장께서 한 발언 중에 지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김기현 대표를 얘기해서 이준석 신당 이거 등장하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다라까지 먹잇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사냥을 하는 셈이 된 거예요. 지금 비유를 했는데 이거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못 당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금 시장이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 그 김기현 대표가 중앙정치에 데뷔를 한 게 2011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을 하면서 중앙정치에 데뷔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볼 때는 저 영리한 영악한이라는 표현을 썼죠. 영악한 이준석을 과연 이 김기현이 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결국 분당이 되면 그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분열의 책임은 당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책임의 명분을 지금 이준석 예. 전 대표에게 계속 지우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신당이 결국 그 국민의힘에 해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이 자극적인 발언들이 예.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이제 그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뭐 사이다 발언 이런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다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사실 건강에 안 좋거든요. 물도 탄산음료 덩어리니까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요즘 다 슈가 제로로 먹는데 저 정도면은 슈가 제로도 아니고요. 예. 지금 저런 발언들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전 대한민국 정치가 거의 당뇨에 걸렸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당뇨 수준까지 간 거 아니냐. 너무 심각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이다 발언 할 거면 자기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해야죠. 근데 사이다 발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말한 0.5선도 안 되는 듣보잡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거는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이건 괴롭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핵심 뭐 친윤 윤핵관 얘기는 안 꺼낸 것 그쵸. 같은데 지금 그 밑에만 얘기했다 지금 이런 예.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요.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이승환 전 행정관, 김기현 대표가 뭐 이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허약 체질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뭘 확 하면 막 쓰러질 것 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먹잇감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김기현 대표 그런 분 아닙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에서 그 청와대 하명 수사부터 해서 예. 그거 다 겪고 이기고 다시 원내로 복귀하셔서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그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봉합을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 어땠습니까? 가장 뒤에 주자로 나와서 최저 지지율로 나와서 1등 하신 분 아닙니까? 좀 그런 뚝심이 있는 거고 또 그 김기현 대표께서 당을 위해서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어떤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김기현 대표의 어떤 저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뭐 먹잇감이다 아니다. 이렇게 통과자리처럼 구경하는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선 재밌겠죠. 하지만 그 재미보다는 당의 원로로서의 좀 그런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 발언일 수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약간 감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뭐 불편한 감정, 조금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앞서도 들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같이 가자. 떠나면 안 된다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 대구로 가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어떤 인터뷰 자리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여기서 젊은이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만 뭐 따로 뭐 특별히 뭐 대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형편없이 낮아요. 우리가 그 올라가야 됩니다. 그 똑똑한 여성 이 나라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발전했죠.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또 뒷부분이야 마지막에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다. 여자들이 한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단박에 받아칩니다. 화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여성표가 오를 것이란 단순한 처방과 편견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거를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서 반박을 해버리잖아요. 지금요. 정태근 전 의원님. 이 정도까지 반박하고 내키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동의 못하겠다는 거고.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잡고 기다리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는 예. 그렇게 해서 당이 뭔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성과를 내면 아마 그게 최고의 성과가 아닐까 봐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중진들 윤핵관들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만약에 그거 그대로 비대위로 가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의 김기현 지도부가 존재하는 것 속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장 상징적으로 그래도 이준석, 유승민이 내가 노력해서 화합의 장에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성과가 되겠죠. 그런데 저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고요?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대위원장 주겠다는 겁니다.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수도권을 책임지는 선대위원장 해라. 이 정도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뭐 무슨 노원에 공천 주고 뭘 주고 이런 거 가지고 돌아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혁신위원장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좀 거친 언사들을 합니다만 나랑 얘기를 하려면 정확히 나한테 뭘 줄 건지에 대해서 받아와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거 전에는 그냥 만나서 젠틀맨이니 좋은 얘기하는 거나 의미 없습니다. 정확한 거 갖고 와라.
실질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예. 지금 만나서 그냥 이벤트뿐이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 자리가 무슨 선대위원장 자리를 준다 만다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걸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되는 건데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정말로. 그러니까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도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예. 당대표하고 대통령 권한 나 월권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철규 인재경영위원장 임명하고 나니까 나 만세 부르고 싶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강원도 하잖아요.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면서 그랬죠. 억지로 그렇게 또 뭐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혁신위를 띄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총선 기획단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인유한 위원장 자기가 해야 할 역할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게 인유한 위원장에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당 통합했다고 하는 이미지,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를 내모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배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거를 어떻게 했던 선거 전까지 하나로 모으는 외형이라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듣보잡 얘기도 나왔지만 친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뭐 당 지도부든 친윤이든 간에 영남이든 예. 최소한 중진 의원들이 좀 상징적으로라도 몇 명이라도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끌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인유한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찾아가서 만나고 계속 보도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유한 위원장이 와서 나를 만나게 하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환자는 서울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예.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강 건넌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붙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뭐 인유한 위원장은 사실은 뭐 부산에 가서 약간 모욕성 발언까지 들었는데도 계속 뭔가를 같이 가자, 잡자, 제가 성의를 보이겠다, 예의를 더 차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냉담하고 오늘 인유한 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단박에 바로 즉각적으로 또 반박하고 비판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 주제도 첫 번째 이슈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보시죠. 이게 뭡니까? 다시 등장한 싸가지론이요? 론은 이게 한자 주장인데 앞에 싸가지가 붙은 거는 뭐 누가 그렇다 이런 뜻일까요? 일단 정치권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잡혔는데 우선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모습 두 가지가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이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께도 그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제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쳐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약간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건 철수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진짜 뿌리 깊은 어떤 악연이 있는데 최근에요. 어제도 보도됐습니다만 저 화면 다시 볼까요? 어제 이른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식당 설전이랄까요? 하필 또 같은 식당에 나란히 방을 있었는데 이게 얇은 이 문지방 얇은 문 하나로 있어서 다 들리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먼저 식사를 해서 뭐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은 약간 이준석 전 대표를 흉보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한참 얘기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죠. 조용히 좀 하세요. 식사 좀,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 차례 소리 쳤다. 이게 더 설전이 오갔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지라고 한 게 또 안철수 의원이라고요. 이런 설정까지 있었고요. 앞서서는 이뉴한 위원장 앞에서 아주 영어로 사용하고 미스 린턴이라는 표현까지 쓴 이게 또 논란이 됐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여야에서 나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어요. 들어보시죠. 옆방에서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그 식당 사건 자체가 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낸 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 그 옆방에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소리치는 게 다 들려가. 아무리 방음이 안 돼도 예. 그걸 고성으로 보통은 만약에 그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네. 그 혐오 정치 뭐라고 표현할까? 싸가지 없는 정치? 조금 더 성숙되고 숙성된 정치인으로 바뀌면 참 좋겠는데. 네. 자, 방금 들으신 내용은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인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약간 싸가지, 약간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지금. 그런데요, 다음 들으실 분은 여당 분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이해한다, 이해할 점이 있다. 이렇게 또 약간 두둔성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 잘못 평가하는 게 발칙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2030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예. 기성세대하고 싸우면서 성장하는 게 원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자, 그럼요. 오늘 네 분 패널 중에 두 분은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승환 전 행정관, 그다음에 성지훈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전 행정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동 두 가지 행동이에요. 이뉴한 위원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행동.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보통 싸가지 논쟁은 진보에서 있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에 김영춘 장관이 유시민 의원을 향해서 어쩜 저렇게 옳은 얘기를 어쩜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진보 분야의 이제 큰 학자이시죠. 강준만 교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 이렇게 해서 이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고 메신저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책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논쟁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정중해서 문제고 할 말 못해서 문제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싸가지 논쟁을 보수 진영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논쟁보다 안철수와 이준석이라는 두 캐릭터의 이 분쟁의 역사 그리고 또 이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 때까지만 해도 청년 정치의 아이콘은 안철수였습니다. 그때, 청년 정치? 네. 그때 모든 20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안철수 신드롬에 막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무릎팍도사 나오고 거기서 단란주점 가보셨어요? 물어보니까 거기가 뭡니까? 단란하게 뭐 밥 먹는 곳입니까? 막 하면서 되게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고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좀 따를 수 있는 멘토 같은 그런 정치인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시골 의사 뭐 박경철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하고 전국에서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몇천 명씩 모였었어요. 굉장한 사실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게 불과 12년, 1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이제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저런 싸가지는 예전에 안철수 대표의 그 어떤 뭐 대표에게 막말하는 거 그리고 또 문재인 전 그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뭐 만화 가지고 이렇게 또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몇 년 사이에 그 청년 정치가 어떤 대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 바뀐 흐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근데 또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 저는 이 젊은 층이 이준석 대표의 인류한 위원장에게한테도 안철수 의원에게한테도 이런 부분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 의원을 몰아내고 본인이 그 아이콘이 됐지만 본인도 이제는 언젠가는 갈 때가 됐다. 바뀌는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제 쓴소리를 이제 윤석 전 대표를 향해서 날리신 거고요. 자, 성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저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막 4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2030 세대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세대는 임요한 위원장 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딱 사람 좋은 권위주의자 이렇게 평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좋은 권위주의자요? 겉으로는 사람 좋고 허허하면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예. 사람 참 좋아서 참 반박하기도 뭐하고 그 사람 좋은 어르신한테 한마디 하면 마치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예. 하지만 그 사람 좋은 어르신이 이런 좀 그 우리 조직에 관한 우리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또 막상 들어주는 건 없고 회사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꼰대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2030 세대들은 좀 불만이 있다 그런 의미로 아마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 뭐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그 안철수 의원과의 두 분의 뭐 악연이라고 하는데 전 저 정도가 악연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악연이라고 할 정도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생 정치 인생 동안 계속 탄압했던 독재자들과의 관계. 그 김대중 대통령은 죽임까지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형 선고도 당하고.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기 전부터 나를 괴롭힌, 나를 탄압한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그 인간으로서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굴에 편안함이 있으시고 나중에 큰 정치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얼굴에 있는 10년 동안 얼굴에 도끼가 많아지고 좀 짜증이 많아진 것 같아요. 도끼요? 얼굴에 도끼와 짜증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 좀 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드라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인은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되지만 조정에서 만났을 땐 웃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란 칼은 칼집에 넣는 것이 아니라 웃음 속에 넣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만약 저 음식점에서 만났으면 저라면은 만약에 오히려 크게 이야기 그 앞에 누구랑 뭐 기자랑 만났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내가 안철수 의원이랑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발언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머쓱해졌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조용히 나가서 결제하고 나간 다음에 그러면 사장님이 옆방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는데 결제하고 갔습니다. 이런 대신 밥을 사줬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철수 의원만 머쓱해지고 안철수 의원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아이고 안철수 의원이 좀 속 좁은 정치했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영리한 거, 영특한 거 좋습니다. 조금만 분노를 내려놓고 정치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밥을 계산하고 좋은 소리 하실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실현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데 아무튼요. 다음 상황 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놨어요.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자, 선 넘는 이준석 전 대표일까 영어의 고성까지 미스터 린턴 그리고 영어로 얘기한 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죠. 그리고 안철수 씨 조용 좀 하세요. 이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이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태근 전 의원님, 만약에 정태근 전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너무 안 맞고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옆방에서 막 정태근 의원님 흉을 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럼? 저는 같이요. 들었습니다. 가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소주 한 잔 따라주시죠. 정말요? 오, 일부러라도 가서 소주 한 따라준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얘기하자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은 그건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득입니까? 아니면 뭐 별 타격입니까? 아니면 별거 아닙니까? 그냥. 이준석 대표가 대단한 성취를 사실 한 거거든요. 30대 중반에 이제 한국의 이제 제1야당의 굉장히 큰 정당의 대표가 됐으니까요. 지금 본인한테 남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분기점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 그 박지성 선수보다는 조금 이준석 대표가 어릴 거고 아마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만 4-5살 많을 텐데 전 국민들이 박지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골만 잘 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골만 잘 차서 그런 게 아니고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그러니까 배려, 존중, 그리고 거친 싸움을 하면서도 웬만해서는 물론 이제 그 손흥민 선수도 한번 퇴장당한 적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두 선수 모두 겸손하다 이런 특징이 이게 있어요. 이제 그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나 박지성이 주장장을 차고 나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싸우진 않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남아있는 큰 과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정치인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싸가지라는 속된 말을 합니다만 싸가지가 원래 배려,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예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 소위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행태 논란이 되는데 저는 뭐 앞으로 신당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치적 선택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김성환 평론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뭐 얼마나 더 보태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게 보십니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 특히 인유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저런 식의 얘기를 한 거는요. 저는 뭐 싸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같으면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원이 아니라는 의미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영어로 응대해 줄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건데요. 귀화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여해서 특별 귀화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귀화자의 정체성을 저런 식으로 드러내는 건 매우 위험한 거다.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를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해요. 포퓰리스트. 매우 위험한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치 안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표현 중에 가장 혹평인데요. 정치를 안 해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왜냐하면 반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 주장하고 이대남 얘기하고 그리고 사회적 여성들에 대한 어떤 증오, 혐오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 얼마 전에도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도 버젓이 정치하고 다 얘기하는데 내가 왜 못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과거 뉴라이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목소리를 키워오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건 싸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 이상이다라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전 의원을 상대하는 방법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커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저돌적인 측면이나 싸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권위주의적인 모습, 또 정체되어 있는 모습,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막 깨부시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과 또 국민의힘의 정체된 모습이 같이 맞물려서 떨어졌기 때문에 당대표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전 대표의 존재감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꼼짝도 못하고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듯한 국민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를 지금 찌르고 들어가면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저는 커지는 거라고 봐요. 근데 더 커지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안철수 의원이 왜 끼어듭니까 저기에. 저거는 안철수 의원이 손해보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나 기분 나빠 그러고 들어가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그냥 지금 차라리 싸우지 말고 이준석 전 대표가 밥 사는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가서 밥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밥 사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누가 밥을 좀 사지. 그럴 땐 밥 사는 게 최고다. 가서 술 한 잔 들고 한 잔 따라줄 것도 최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실현이 안 됐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요즘에 아까 제가 주목을 받고 있고 논쟁적이라는데 앞에 주제는 논쟁적이에요. 근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른바 신당이거든요. 신당을 과연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와 관련된데 우선 윤석 전 대표의 최근 얘기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부터 12월의 어느 날까지 남은 날짜만큼 그때부터 조금씩 100에 가깝게 움직이겠죠.
일단 방향은 잡았다는 소리 같죠? 그리고요, 오늘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올린 글에 있어요. 이건 더 갑니다. 지금 봤을 때 반반이라고 보는데 하루에 1%씩 올라갈 것. 그러면은 반반이니까 1% 하루니까 오늘부터 따져서 50일 지나면 100% 뚝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뭐. 근데 당시에 이게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그때 뭐 5대0 지고 했을 때 1% 올라간다. 그걸 이용해서 썼는데 일단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당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는요, 이른바 제3지대 정당, 또 다른 어떤 제3의 세력이 정당,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조만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힘을 모으고 서로 다른 거는 조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 건지. 자, 오늘 정태근 전 의원이 마침 나오셨어요. 지금 정태근 전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등과 함께 같이 손을 잡으시고 금요 연석회의 뭐 이런 걸 만드시면서 신당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같이 가시는데.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 만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건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양보와 타협을 할 여지가 있는지를 좀 그걸 판단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걸 어떤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양보와 타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양보 타협 이전에 저희가 이제 신당, 그러면 어떤 신당이냐? 예. 지금은 이제 사람 이름으로 거명되니까 뭐 이준석 신당이니 뭐 금태섭 신당이니 누구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략 한 17%에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당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예. 그 전제가 뭐냐면 뭐 여기 무슨 이순적 신당 있고 금태섭 신당 있고 뭐 제가 아는 당신과 함께도 있고 여기 또 무슨 정의당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고. 각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현재의 양당 구도를 넘어서서 정치를 바꿔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과제들을 핵심 과제로 하는 그런 단일한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특정 인물이 끌고 가고 주도하는 정당이 그렇죠.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당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지지를 많이 받으려면 이 개혁적인 보수라든지 중도 합리적 진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를 독점하면서 공생적으로 적대하면서도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야 된다. 라는 것에 합의를 하고 본인의 주도성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하루에 1%씩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실제로 만약에 보수 신당이다 라고 하면 소위 중도나 민주당에서 가져올 표보다 표가 적어요. 1%씩 쭉 올라가다가 딱 어느 순간에 딱 멎어요. 벽에 만난다는 그렇죠. 소리인데. 반대로 소위 지금 중도에서 왼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신당을 추진하려고 앞장서서 노력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에 있어서 소위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가장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혹시 이상민 의원입니까? 이상민 의원이고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원욱 의원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큰 텐트를 차린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지향을 다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 총선까지의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최소 강령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혼자 주도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당을 만들고 본인이 또 거기에서 지도부를 다 꾸리고 뭐 이런 거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네 분 앞에 OX 팻말 있잖아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지금 정태근 전 의원께 설명하신 이른바 제3지대 정당 세력
결국에는 함께 할 거라고 보시면 O고요. 아, 그건 어렵다고 보시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아, 정태근 전 의원님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이런 움직임에 정태근 의원님만 오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 좀 하셨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는 국민이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시니까 유일한 O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분인데, 요거는 뭐 세 분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성추윤 부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X를 고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해왔던 정치를 봤을 때 지금 방금 금태섭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건들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그 조건 충족이 안 될 것 같다. 예, 뭐 그게 당을 구성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딱 봐도 금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떠올리면 정책적으로 지금 엇갈리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양보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일단 이 제3당들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는, 혹은 제3당론, 제3지대론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현국 선거제도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있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위성정당을 이제 못 만듭니다. 저번에 만들었다가 반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국민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선거법을 만들 때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보수 성향의 아니면 중도 개혁 성향 이런 신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도 지금 이 선거법을 손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니 그럼 우리도 같이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게, 결국 지금 뭐 언론 기사에도 조금씩 나오는 게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선거제도가 겨우겨우 한 걸음 나갔는데 더 나가지는 못할 망정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또 다시 회귀한다는 건, 지금 뭔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회귀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 제3지대, 제3당론들이 다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거해서 조금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던 건데, 그 공간마저 그냥 다 없애버리는 회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연합 논의, 통합 논의가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남아 있고요, 가능성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뭐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태근님 유일하게 드는데 제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된다고 보시는 결정적 이유를 좀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뭐로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했어요. 근데 1985년도에 민주협을 만들고 그다음에 신한민주당을 창당할 때 바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동지, 우리가 지금 창당해서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3당을 만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양당이 저렇게 적대적 공생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나라가 망가지게 되겠으니까 각자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정치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죠.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일하게 O를 선택을 하십니다. 뭔가 될 거다. 나머지 세 분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판단 일단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 문자, 핸드폰에 등장한 이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되니 또 한 번 있었거든요. 이거 자주 있어요. 종종 있는데, 다음 영상은 그동안 사실은 최근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문자가 여러 건 논란이 됐거든요. 그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밖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전방 운영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이게 최근 짧은 기간 내에 국민의힘에서 집중됐어요. 이 문자 논란의 그 내용을 담은 문자들.
근데 이런 거 자꾸 노출되면 여론상 안 좋지 않습니까? 부담되고요. 그럼요. 근데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러요? 예전에 예산 국회 전국에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 예결위 간사 의원이나 힘 있는 의원에게 우리 지역구 이렇게 내가 뭐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예산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놓고 답장이 오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찍으라고. 근데 그런 거는 일부러 했다 그런 치는데 거는 지금 일부러 영상에 지금은 나온 거는 실수입니까? 너무 좀 심한 감이 있죠. 근데 지금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표결을 하고 상임위장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국정감사에서도 한 번 발언하면은 첫 번째 질문이 질의가 7분이거든요. 두 번째가 5분이고 세 번째가 3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면 또 3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다 그 총 발언 시간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총 발언 시간은 의사진행 발언 제외하고는 한 20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있으면서 문자 보고 왔는데 예전에도 문제가 많았죠. 게임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윤용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는데 이게 금단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예전에는 핸드폰 그냥 내려놓으면은 온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의원님들이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뜨는 거군요. 네, 핸드폰이 이렇게 안 보고 있어도 스마트워치가 자꾸 진동으로 울리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금단 증상과 스마트폰에 대한 민감성을 좀 국민의 민생에 조금 더 안테나를 세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들 학교 들어갈 때 패드하고 스마트폰 다 이렇게 집어넣고 가잖아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나 본회의장 갈 때는 스마트폰 뭐 수거함이라도 좀 꽂아두고 거기다 두고 가세요라도 해야 될 판이라 이 말씀 같은데요. 근데요, 지금 이 문자가 노출돼서 논란이 됐는데 마지막 부분 최근에 신원식 국방장관 국회 예산 관련 회의 때 요걸 뭔가를 본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제 관련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신원식 장관이 또 예결위 심사를 받는 과정에 언론에 주식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포착이 돼서 주식 거래를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그냥 카톡을 보낸 겁니다. 10시에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9시 45분입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장 끝나고 액수가 얼마인지 보내주세요라는 뜻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뭐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마이너스 50% 이상. 마이너스. 뭐 그렇겠죠. 그 말은 믿습니다. 그러나 예결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 올해 그 국방 예산이 특히 재앙적 예산이고 저기 계속 가서 주식 거래하세요.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데 여기 왜 앉아 계셔? 하고 사모님하고 돈 벌어야지 여기서 왜? 근무 중에 주식 거래는 자격 미달이자 징계감인데 신원식 장관 사과해야 되고 이런 모습 볼 때 대통령에게 문책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증권사와 송수신 메시지를 전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민주당이 가만 안 있죠. 지금 뭐 저렇게까지 뭐 다 내놔라, 자료 내라 이런 거고요. 물론 신원식 장관과 이제 국방부의 해명은 그때 예결위 그 회의 때 주식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뭔가를 그 증권 담당자한테 했는데 그걸 결과를 받아본 걸 이렇게 열어봐서 확인한 것뿐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성환 평론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거래했다고 비판할 때 가상화폐 그 자체 거래도 문제지만 뭐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상임위 할 때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판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그때 거래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보유했다 또 거래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비난 여론이 커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더 긴장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지금 이제 본인이 거래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거래한 걸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뭔가 보고받은 거 그냥 열어서 확인한 거다. 계속 확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금지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가 요동치고 막 그러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50%라고 하는데 혹시 더 올랐나 이러고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오는 18일 군사정찰위성 북한이 발사한다더라 날짜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남북 관계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한가하게 주식 거래한 거 그 문자나 받고 그거 들여다보고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막 혼란스러우면은 집중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균 전 의원님도 제가 한번 한 1분 드릴게요.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좀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재임할 때 제발 좀 주식 거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정당이 잘 되면 앞으로 장관이나 국무위원들 주식 거래 못 한다. 아예 못 한다. 아예 지금 사실은 고위공직자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3천만 원 주식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통계로 보니까 대략 국회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주식 거래 하거든요. 아까 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하고 뭐 이전에 이재명 대표는 무슨 대선 지고 난 다음에도 주식 거래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국민이 세금 들여가지고 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해 충돌 문제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된 신원식 의원 2차 전지 소재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방위산업 중에 요즘 굉장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론이나 무인 잠수정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2차 전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심사를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하지도 않고 별 관계 없다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가 만들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서 앞으로 우리 공천하는 사람들 주식 거래 안 한다 당선되면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일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신원식 국방장관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뭐 관련은 없지만 오늘 국방위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대단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좀 담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여기에서 아니 야당도 없이 이렇게 회의합니까? 어디 있어 세상에? 합의가 안 되면 회의를 의사진행 발언이나 회의를 안 해야죠. 시작을 왜 안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회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반장님 하지 않아요. 이거는 폭력이야 폭력. 회의장에서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나갔으면서 그래요. 야 정말. 완전 소리를 해! 뭐라고? 완전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가는 게 대한민국 어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야. 위원장님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뭐 늦게 들어왔네. 늦게 들어와서 자리가 앉아있지 않는데 왜 자기들끼리 무슨 발언을 하네. 이걸 싸운 거예요. 회의 한번 하기가 저렇게 어렵습니까? 그 회의가? 이거는요. 논평 대상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갔죠. 회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정말요?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다음 이슈 역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뭡니까? 뭐 수학 문제입니까 지금요? 당대표 플러스 재판 플러스 인재위원장은 뭘까?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요? 저 세 경우에 다 해당되시는 분이 누군가? 지금 뭐 문제처럼 제목이 등장했는데요. 우선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 공천 관련해서 약간 걱정을 하는 걸까요? 이런 목소리가 일단 있어요. 그 내용부터 하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그 민주당 공천이 아마 역대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그 정도입니까? 지금 총선 지금 뭐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슨 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공천 룰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토론을 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그 공정성 이 질서가. 그러니까 왜 지금 닥쳐서 룰 바꾸려고 그러냐? 옛날에 안 바꿨는데 막 이런 걸 문제 제기하면서 공정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불공정되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한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고요. 인재위원회입니다.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둔 건 아닙니다. 네, 대표님 험지 출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거 정태근 주는게 짧게 당대표가 저렇게 또 선거 총선 같은 거 앞두고 인재위원장 그래서 사람을 좀 발굴하는 자리잖아요. 이거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 주제가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2번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2016년도에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죠. 당시에? 예,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다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갔고. 그렇군요. 예. 그때는 좀 여의치가 않은 거군요.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2017년도에 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적이 여기 또 있었어요. 안철수 대표 전.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맡아서 잘 된 적이 없어요. 그다지였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이나 무슨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대표가 저렇게 인재위원장을 맡는 거는 자기 사람 심을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일단 오늘 정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맡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구상도 밝혔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재판을 자주 봤잖아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11월 재판 일정이 저렇게 나와요. 일주일에 2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겹치는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이 자주 있죠. 그리고 당대표도 맡고 있거든요. 그럼 또 재판 때 또 여러 가지 예의가 나와요. 일단 이게 겹치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재판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한때 이재명 정진상을 죽음으로 지킨다고 생각해서 끔찍하다. 뭔가 본인이 후회하면서 이제 말을 다르게 하고 뭔가를 더 얘기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 때마다 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인데 송지훈 부위원장 재판 그리고 당대표를 맡고 있어요. 2가지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인재위원장을 겸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이 아닌 인재위원장이라고 방점을 찍으신 게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입은 다 계속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사를 데려온다. 100% 다 만나고 다녀야 되지만 인재위원장은 내부 인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영상에서 내부만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 외부도 아니고 100% 내부도 아니다. 적절히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해줬다는 점에서 그걸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정치권에서 외부 인재 영입만 해오고 사실상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야 인사, 제야 운동권 인사, 아니면 시민사회 인사 이런 인사들을 민주정당 계열에서는 영입 인사로서 항상 새 인물로서 모셔왔었는데 이제 그 인재풀이 사실상 바닥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재 영입이 가능한가라는 회의론이 들 때쯤에 이제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얘기하겠다. 한국 정당의 가장 취약한 점인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점 이런 거를 좀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단 이제 봐야겠죠. 과연 영입하는 인재들이 당에서 쓴소리를 당대표에게 레드팀으로서 활약하던 분들인지 아니면 충성만 하던 분들을 임명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방금 필요합니다. 정태근 전님도 말씀하신 혹시 이게 원외 친명 인사들 공천을 염두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 있거든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그렇게 뻔히 보이는 행위를 할까요? 라고 하면서 너무 뻔히 보이는 행위는 안 이런 된다. 발언을 하면서 당대표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저는 계속 이런 발언을 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당부처럼 하시는 그런데요.
오늘 공교롭게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무슨 공문이 하나 노출이 된 게 있는데 이거예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전원에게 총선에 불출마하실 분은 확인서 내세요라고 갑자기 왔어요, 이게. 근데 물론 당 규정에 따른 거라고 해요. 총선 때 의원 평가를 할 건데 어차피 출마 안 하시는 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나니까 이거 좀 내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이 묘하거든요, 지금. 하필 묘한 시점에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날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까지 맡았거든요. 이거 송시훈 사실 위원장. 저거 부적절합니다. 왜냐면은 부적절합니까? 항상 하위 몇 프로 이런 얘기가 총선마다 있습니다.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 배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사고가 난 지역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그 20%한테 이런 걸 채웠던 게 사실상 꼼수였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20% 할 것인가 30% 할 것인가 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저런 공문을 보낸다는 거는 이번에도 혹시 그 퍼센트를 미리 또 저런 걸로 채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런 식의 저런 공문을 돌린 거는 당에서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아무 별 생각 없으니까 봤다가 뭐요 지금 왜 갑자기 나보고 불출마를 확인하라고 이런 걸 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규정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왜 보내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끝에 질문 받았잖아요. 혹시 험지 출마는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른바 비명계 의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아울러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친명 인사들 조정식 사무총장 안민석 5선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4선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정성호 의원 친명 의원들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하듯이 신윤계 의원도 결단하라고 요구하듯이 결단을 하는 것이 그 바른 방향이겠죠. 김성환 평론가. 최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좀 심상치 않은 발언을 주변에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누릴 거 다 누렸고 내가 뭘 더 해야겠나. 그래서 그거를 불출마 아니면 진짜 수도권으로 올려나 봐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부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할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저는 인천 계양에 그냥 갈게요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양에서 그렇게 힘들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또 딴 데로 또 가라고요? 안 갈 거다? 그래서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불출마를 하고 그냥 당대표직을 유지하면 모를까. 또 다른 데 또 움직인다고 하는 건 험지 출마라는 거는 지역구 국민한테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도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험지 출마, 영남권 의원이나 친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상황하고 좀 달라요. 지금 민주당 비명계가 좀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민주당 비명계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얘기할 거를 내부에서 얘기할 걸 지금 민주당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수도권이잖아요. 대부분이 의원들이. 수도권의 의원들은 민주당 지역구가 유리한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체가 다 바람이 크게 불면 다 흔들릴 만한 의석이라고 봐야 돼요. 또 험지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 말고? 혹시 분당? 영남으로 가야 되나? 영남으로 가라. 차라리 영남으로 가라. 강남으로 가는. 서초. 강남에 이미 홍표 원내대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갈 의원들이 있기는 하겠는데 거기도 원외 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를 자기들의 공천 때문에 주장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재위원장 맡았다 그래가지고 친명계 원외 인사들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 출마할 사람들이 이미 다 가 있어요. 이미 갔다? 뭘 영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상징적인 인사들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작업, 공천 혁신이 아마 마지막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2월에 그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 화두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인재위원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인재위원장은 누가 맡냐면 지난번 총선 때 이해찬 전 대표가 맡았습니다. 그 전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맡았습니다. 인재위원장이 곧 지도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반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염동열 전 사무총장이 있었어요.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교훈
구청장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진경구청장 단식 중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경선 과정 다 치워버리고 바로 병상에서 공천했습니다. 예. 이거와 진교훈의 교훈을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의 친명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도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친명 공천할 것이다의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내부 분석이 엇갈렸죠 지금요? 이 정도 보고요. 다음은요. 지금 남현희 씨가 오늘도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대질 전총조 씨와 대질 신문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그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좀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현희 씨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자님들 도와주십시오.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현희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고소한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민석 강성대 의원 사고 발언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16일 만에 머리채 잡고 싶다. 이 머리채 잡고 싶다고요, 지금? 남윤희 씨인가 본데요. 일단 이거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남윤희 씨가 거의 9건의 글을 SNS에 막 올려요. 본인의 생각과 입장인 거죠. 근데 그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죽으면 사람들이 억울함을 알아주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공범 의혹 이런 건데 억울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전청조 만나면 머리채를 잡고 욕하고 때리고 싶다. 가만 안 두고 싶다는 얘기를 저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다른 글도 많이 올랐는데 자, 유흥혁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특별히 좀 오늘 모셨는데 그동안 남현희 씨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경찰 출석을 앞두고 SNS에 많은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 저런 글까지 올렸거든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그 공적 인물이었고 그 국가대표 선수까지 이제 지낸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전총조 씨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이른바 그 신빙성 경쟁, 신빙성 투쟁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얘기를 그 수사하는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결이 좀 감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배제하더라도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공범 관여 여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억울함을 보여주고 나 아닌 그 누구라도 사실상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를 이제 들어보게 되면 51조 원의 일정한 통장을 보여준 점뿐만이 아니고 그 야간에 뭐 피를 토하고 또 갑자기 바늘로 그 발바닥을 찌르고 또는 시한부 인생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부에서는 40대 그 결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 속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시각이 있지만 결코 그런 시각과는 별개로 나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빙성과 관련돼서 지금 전총종 씨가 그 얘기하는 것이 그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일부 생활비와 차량을 지원했다고 하는 점.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진정한 의미의 그 지원이 아니고 사기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다. 실제로 지원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그 빌려주는 그 리스비를 대신 내준 거에 불과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수법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중 문서로 투자를 이야기한 뭐 이런 그 것이었다.에서부터 또 그 본인의 그 성과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상황도 본인의 그 어떤 심정적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동정심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다.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억울하고 속았다. 그냥 속았다는 겁니까? 나는 그 사기 공범 뭐 가해 이런 여부 논할 것 없이 정말 피해자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공적인 인물로서 많은 시민들, 팬들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수사기관과 뭐 혹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뭐 이런 좀 길게 봐서 영향력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요, 지금 사실 전총조 씨의 이 변호인과 남현희 씨의 얘기가 조금 다르고 있어요. 그걸 좀 영상으로 묶었는데요. 좀 대조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남현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궁금들 하실 텐데요.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건은 남현희 씨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청조 피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향후에 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저희가 도울 예정입니다. 남현희 씨는 대질 조사 요청을 했던데 전청조 씨는 여기 관련해서 따로 입장이 없습니다요?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자, 이궁혁 교수님. 오늘 경찰에서 대질신문, 남현희 씨, 전청조 씨를 대질신문을 한다 그러는데 대질신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서로 뭐 질문을 받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뭐 이제 조사관이 가운데 있게 되면 좀 거리를 두고 이제 양쪽 그 당사자가 양쪽으로 앉습니까? 네, 조금 이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그럼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가운데 있고 두 분 앉아 계신 모습과 유사한 겁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받겠다고. 네, 뭐 일방이 사실 거부를 하게 되면 예.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결국 이제 그 불일치하는 점에 있어서 일관성이 과연 진술의 태도에 또는 내용에 있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항을 조사관은 파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결국 이제 이 공범 여부와 그 관련돼서 남현희 씨가 사실상은 알면서도 방관을 했던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즉 그 이심 동심처럼 하나의 그 인지적 동맹 관계로서 사실은 암묵적인 사실상 그 수법 내용 방향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아닌 것이냐. 이것은 이제 수동적 의미에서 이제 공범이죠. 방관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그런 질문을 계속 양쪽에 할 거라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실상 아는 차원을 넘어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서 혹시 했을 가능성이 역할 분담 있던 것은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그 펜싱 학원에 있어서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수강료보다는 50만 원, 100만 원 비쌌고 이것의 이제 통장에 대한 입금 자체는 또 남현희 씨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른바 그 고급 수강생들은 모집을 예를 들면 말이죠. 남현희 씨의 어떤 이름에서 하고 또 실질적인 투자는 또 그 전청조 씨가 하는 하나의 가상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른바 행위의 기능적 분배가 역할이 분배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공범, 직접적 행위자와 다를 분이 없는 것이죠. 이것에 관한 이제 판단에 관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그 남현희 씨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혀 이것은 남현희 씨가 무관하고 모든 것을 전청조 씨가 알아서 단독으로 했을 뿐이고 다만 우연치 않게 그 시간과 공간이 함께 했을 뿐인가에 대한 판단.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논박이 그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혹시 그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도 뭐 벤틀리에서부터 명품 가방에 이르는 이와 같은 원천적인 수익을 지금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지금 대질신문의 한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수환 평론가.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9건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는 취지인 거예요, 다. 근데 사실은 남현희 씨, 그 전청조 씨 관련된 게 펜싱 학원에서 벌었던 성범죄 건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했다 그러는데 남현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이거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미 법률적으로 끝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가해자라고 하는 그 강사가 코치가 그 수강생을 성폭행했다. 여러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남현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뭐 유리한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청조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고 전청조라는 대상한테 계속 의존하게 됐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 사기 문제가 빠진 채로 예. 전총조와 남현희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스캔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남현희라는 사람이 전총조한테 이거 사기범한테 속아 넘어가서 당한 게 될 스토리가 그렇게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사기 문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남현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총조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과 별개로 예. 어떻게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더해지니까 지금 문제가 커지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피해자가 20명이고 피해 금액이 26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강생의 부모라는 의사 부부가 고소를 한 사람은 유일하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남현희 씨를. 있다 그래요, 부부가 11억 원이 피해 금액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전총조는 계속 남현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현희가 같이 있었어. 내가 사기친 예. 돈을 남현희가 받았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남현희를 끌고 들어가야 전총조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충분히 사기범으로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현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나를 자꾸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데 예. 난 아니에요라고 하는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 또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지금 남현희 씨가 굉장히 논란이잖아요. 그래도 펜싱하고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펜싱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정신이 없어서 지금 사퇴를 안 하는 건지 예. 아닌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협회 쪽에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하죠. 일단은 그런 거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지금 이 상황. 예, 공적인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런 문제에 얽혔다고 하는 점에서는 본인이 먼저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져 예. 있는 건데 그걸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징계 여부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서 거치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현희 씨, 전총조 씨, 뭐 조사가 끝난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계속 조사 이루어지고 대질 뭐 한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뭐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다음 등장할 인물은 탈주범 김길수. 잡혔거든요. 근데 잡힌 걸로 끝이 아닙니다. 무슨 전세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요. 일단 다음 영상은 김길수 검거 관련된 영상들이 좀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직감적으로 사고 났다 싶더라고. 저쪽 사거리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이렇게 막는 식으로.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잡혔어요. 도망갔다가. 근데 경찰에서 따져보니까 이게 뭐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있나 봅니다. 지금 화면 보겠습니다. 무슨 전세 사기 혐의 추가 피소예요. 지금 보면은 서울 상도동 빌라 보증금 3억 원 반환 안 했대요. 이게 6월입니다. 그리고 7월에 인천에서는 전세 계약금 500만 원 받고 잠적이에요. 그리고 금천구에서는 어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반환 안 했답니다. 그럼 일단 합의 이게 얼마입니까? 그럼 지금 이게 5억 5,500만 원쯤 되거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천구 빌라 2억 5천만 원권 이거는요. 이게 본인이 지난 9월에 그 빌라를 매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나 보죠. 근데 2억 5천만 원짜리라서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전세 다음 세입자 구하냐고 2천만 원 받고 그런데 뭐 체포되고 도망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오는 10일에 새 사입자, 지금 2천만 원을 주신 그 세입자한테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웅혁 교수님. 네. 이거 단술 탈주범이 아니라 이젠 전세 사기건으로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김길수라고 하는 그 범죄자의 그 독특성이 이른바 그 길거리 범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성폭행 또 강도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그 지능형 범죄라고 하는 그 와이칼라 크라임 전세 지금 사기 이거 양자를 다 겸용한 이런 특성이 있다. 일단 요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그 전과 경력도 가만히 그 살펴봐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요 직전의 그 사안도
사실은 그 SNS 등을 그 통해서 예. 광고를 하게 되죠. 이 싼 값으로 환전을 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꿰게 만드는 이 방법을 쓰고 돈을 갖고 오게 되면 그것을 힘으로 뺏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10년 전에 그 이른바 이 강간하고 예. 특수 강도했던 예. 이 모습도 이 SNS 상에 소위 말해서 그 여성과 만나서 그 30만 원으로 유혹을 하고 성폭행하고 그걸 다시 또 뺏어가는. 그러면 이 특성이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강력범의 그냥 완력으로 무엇인가 강취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계획을 만들고 미끼를 만들고 유인을 한 다음에 결국은 또 힘에 의해서 사기성이 들어간다는 거, 사기권 그렇죠. 성향이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거에서 봤더니 지금 일단은 이제 그 강도 모습이 있는데 예. 그 이전의 이 이야기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의 그 모습하고 외관이 거의 흡사한 것이죠. 비슷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요. 이른바 그 전세를 끼고 무자본 갭 투자를 해서 예. 결국은 이제 자신이 돈이 아닌 상태로 또 다른 이 매입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른바 잠수를 탄다고 사라지게 되면 예. 이 전세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유형하고 상당히 그 유사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이번에 그 탈주를 하게 되었던 예. 범행의 그 동기도 저것 때문에 혹시 전세. 저런 목적이 상당 부분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죠. 자신이 이제 그 중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1억 7천만 원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일정한 변호사 비용을 행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 있을 테고요. 예. 또는 그 장기적인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잔금. 예, 저 잔금을 이용해서 장기 그 도주를 하겠다. 왜냐하면 교도소 수감 생활 6년 이상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교도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강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동기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하고 연루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또 다른 수사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김성환 평론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기가 막히실 분은 이른바 아까 나왔을 때 그 빌라권이죠. 금천구 빌라 원래 세입하신 분. 그분은 돈도 지금 못 돌려받고 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김기수로 바뀌었다는 것도 뒤늦게 하셨잖아요. 탈주범이로. 네네. 그분은 지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잔금 문제도 잔금 문제지만 예. 이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돈이 지금 2억 5천만 원인데 그걸 안 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마 막막하고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집을 살 때 환전 사기로 지금 돈을 한 7억 원 넘게 있는 돈가방 들고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돈 빼내가지고 그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 사고 난 다음에 전세 보증금 지금 받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거의 전문 사기꾼이다. 단순 탈주범이 아니라 지금 뭔가 더 있다 지금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고소가 이미 들어와서 경찰에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계속 집을 사고 거기에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으로 사기를 계속 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또 다른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게 사기범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끊임없이 어디서 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계획범죄로 이번에 탈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왜 서울이나 수도권을 떠나서 돈도 있을 텐데 왜 한 멀리 80만 원 받은 게 있다잖아요. 예. 동생한테. 좀 멀리 도망가서 그냥 숨어버리지. 왜 여기서 뱅뱅뱅 도나 이런 거 보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어. 그리고 또 나머지 나의 재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든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이나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욱 교수님, 일단 처음에 이 김기수 뭐 우발적으로 자기가 뭐 도주했다 이런 얘기가 뭐 보도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다 1억 5천만 원의 그 잔금을 빗대 보니까 이게 진짜 우연일까? 이건 무슨 목적하에 뭔가를 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런 돈을 확보해서 나중에 뭐 변호사비도 쓰고 뭘 쓰고 이러는 거 아니? 이거 심정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숨었던 곳을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상도동 노량진 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노량진에서 노숙을 했을까 생각해봤더니 오늘 보도 봤더니 자신의 또 다른 지금 그 이른바 오피스텔 자체가 상도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은 이 강원도 이쪽으로 바로 도주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서울권에서 머물러 계속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그 자신이 무엇인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것에 대한
걱정, 관심이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지금 예. 상도동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 빌라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3억 원 자체에 대한 전세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지금 혐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3억 원의 또 출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금전적인 흐름 자체를 예. 통장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예. 수사의 한 방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무슨 금천, 상도동, 인천 전세 관련돼서 일을 저지른 게 지금 여러 곳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저것만 있었던 것인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